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죠. 2월 27일 목요일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출발합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는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 소식을 들으면요, 이렇게, 왜 이럴까요? 자꾸 짜증부터 나는데, 이게 정상은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 국민들 다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회의 또 공전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회기가 내일까지인데요. 오늘 본회의 일정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한 의사 일정대로 하면 내일은 지금 본회의가 안 잡혀 있어서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마도 금요일 날 본회의를 안 잡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때 지역구 의원들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을 텐데 더더군다나 지금 큰 선거 앞두고 있어서 그리고 특히 새누리당은 전당대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지역 활동에 전념을 하도록 하자 이런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지금 본회의 마지막 본회의 예정돼 있는데 보통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네. 애초에 지금 일정이 4시로 잡혀 있습니다. 4시에 잡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여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조율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막판에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서 좀 정치적인 타협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밀어놓은 셈인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 공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열리더라도 밤 늦게 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 좀 이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오늘 곤혹스러운 날인데요. 아니 왜 사실 12월 31일도 밤까지 계속 새벽을 또 넘겨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해넘겨서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이거 예.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한데 지금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아시다시피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일단 하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상설 특검 그리고 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 이 두 가지 사안이 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맞물려 있어서 여야 간에 더 지금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7월부터 지금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어쨌든 행정부처 쪽에서 이제 일정을 짜고 있고 그래서 그러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야당은 현행법에서도 법 조문 하나 금액 부분을 20만 원으로 바꾸면 문제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마 2월 임시국회 오늘 내일 본회의를 한 번 더 열 수도 있겠습니다만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되기는 힘들 거다 이 얘기 지난주에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여전히 쟁점이 새누리당에서는 소득 하위 75% 정도까지 원래 이제 70%까지 얘기했다가 수혜 대상을 조금 더 늘려서
75%까지 해서 기초연금 그 지급을 최대 20만 원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그 안을 지금 여전히 고수를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건 결국은 젊은 세대의 부담이고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상대적인 불이익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지금 반대하는 그 기존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기초연금법과 관련한 유관 상임위죠. 보건복지위원기 여야 모두 상대방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강력한 비난전을 퍼붓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 좀 쉽게 가닥이 잡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수혜 대상을 어쨌든 여당이 제시했었던 70% 소득 하위 70%보다는 좀 늘리는 쪽으로 일단 방향은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인 합의만 남았다. 근데 이제 그 합의가 뭐 오늘 내일 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이게 이제 검찰개혁 관련한 부분인데요. 네. 이 검찰개혁 관련 부분도 사실 매번 큰 선거 때마다 총선 대선 때마다 하여튼 여야 후보의 단골 공약 아닙니까? 그렇죠. 단골 공약인데 결국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특히 상설특검 문제 또 특별감찰관제 문제는 이게 사실은 여야 간의 그 대선 공약에서 약간의 온도 차이가 났습니다만 큰 가닥은 기존의 야당이 자신들의 대선 공약을 좀 일부 철회를 하면서 일정 정도 그러니까 상설특검 특별검사 기구의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지금 새누리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특검의 임명권 문제, 그 다음에 그 특별감찰관제의 대상 범위 이런 부분들을 두고 지금 새누리당이 여전히 좀 여러 쟁점들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좀 안을 좀 복수로 내놓으면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항상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뭐 인지상정이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하여튼 다른 분야의 대선 공약 파기 논란과 맞물려서 이것도 대선 공약을 좀 제대로 지키려는 노력이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평가들이 많고요. 그래서 기초연금과 이 검찰개혁 부분 이 두 가지 안 모두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어쨌든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지키려는 노력 이런 것이 밑바탕에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불신을 담고 있고요. 반면에 새누리당이나 정부 쪽에서는 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하는데 그 현실론이 좀 너무 뭐랄까요? 좀 염치 없는 현실론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그 의지 자체가 좀 오히려 퇴색된 듯한 그런 모습이어서 논의에는 현재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일 본회의가 뭐 잡히더라도 뭐 쉽게 지금 가닥을 잡긴 어려운데 지금 오후에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가 한 번 더 만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뒤늦게라도 본회의가 열리겠지만 현재 상태로 보자면 지금 야당에서 그 검찰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법사위도 지금 열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자칫 잘못하면 2월 임시국회는 그냥 뭐 진짜 그야말로 빈손국회가 되면서 3월 초에 3월 임시국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정치적인 합의를 도모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꽤 있어 보입니다. 네. 국민들 좀 살기 편하게 해달라고 국회로 보내놨더니 이분들 참 국민들 속을 어지간히도 섞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2월 임시국회 일정도 사실 2월 3일부터 지금 28일까지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26일 정도가 지금 기한이 돼 있고요. 그리고 토, 일요일, 주말을 빼더라도 최소한 한 6, 7일, 7, 8일 정도는 사실 상임위 부지런히 열고 본회의 부지런히 열고 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매번 임시국회 때마다 뭐 대정부 질문하고 또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하면서 일정들 다 까먹고요. 그런 거 보면 실제로 일을 거의 마지막에 한 일주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예. 임시국회 지금 회기가 국회법상에 30일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네. 그냥 이거 일주일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국민들 눈속임이라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날짜 안 채우면 월급 안 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 또 오늘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 예. 민주당 김한길 대표 또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 만날 예정인 거죠? 이 만남도 지금 역시나 오후 4시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본회의 시간이랑 겹치네요. 예. 예. 본회의 시간이랑 겹치는데 어쨌든 배석자 없이 두 사람만 만나기로 했다 그러니까요. 본회의가 만약에 4시에 열리면 일단 뭐 한 30분 정도는 두석만 비는 거니까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는 것 뭐 그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를 두고 지금 네. 문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어쨌든 민주당은 좀 포괄적인 야권 연대를 뭐 좀 선호를 했는데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사안별 정책 연대 이것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안별 정책 연대의 첫 케이스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를 지금 두 당이 이제 공조를 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취임 1주년인 25일까지 어쨌든 대답을 달라 이렇게 두 사람이 공동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취임 1주년 되는 날이 25일 화요일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 쪽에서 먼저 무공천 결정을 뭐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정당 공천이 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게 새누리당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해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공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로 돌아섰다가 새정치연합 쪽에서 무공천 방침을 밝히면서 이제 여론에 좀 질타를 받게 되니까 다시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제 오늘 안철수 의원 또 김한길 대표가 이제 회동을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뭐 계속 나오는 얘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김한길 대표에게 위임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공식적인 얘기인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늘 안철수 의원과 회동을 통해서 좀 민주당의 현실적인 이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얘기를 하고 내일쯤 아마 김한길 대표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 같은데요. 네. 무공천으로 가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무공천보다는 현실적으로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무게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과의 회동은 좀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네. 네, 양 기자님. 네. 그래서 조금 눈여겨보실 부분은 사실 안철수 의원 쪽에서 무공천 방침을 밝혔을 때 이게 실제로 명분을 쫓는 것이긴 하지만 명분을 따라간 것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 나올 후보들이 좀 부족한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비하면 민주당은 사실 그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탈당 러시가 불가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새누리당과 이 맞대결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무공천이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요. 안철수 의원 쪽에서 새정치연합이 무공천을 결정한 또 다른 이유로 보면 이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라는 그 현실적인 명분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점하는 효과와 함께 실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 단위의 당선자를 내는 목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을 앞지르는 게 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하나하나의 후보보다는 새정치연합 그리고 안철수 의원으로 상징되는 그 새정치에 대한 갈망 이런 부분들을 좀 정당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보다 우위에 서겠다. 이런 현실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면 사실은 후보를 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네. 좀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 봐야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별적인 정책연대 첫 번째 대상이었던 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두고 야당 민주당과의 별다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공천을 먼저 선언하고 나선 게 이런 몇 가지 좀 이유 때문일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두 사람의 회동이
단기적으로 보면 단순히 무공천 문제뿐만 아니고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행보를 좀 김한길 대표 쪽하고 그다음에 새정치연합 쪽하고 어떤 식의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좀 길게 논의하는 첫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다 끝나진 않았으면 소득이 좀 있는 대화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와 정가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보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대한변협 초청 강연에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을 뿐이라며 복지 공약 파기 비판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밑에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다 이겁니다. 내가 당선되면은 노인 어르신 여러분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달에 2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노인들 표가 많이 나왔죠. 돈이 있어야 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어 김 의원은 국민들이 공약에 속아서 표를 찍어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당선이 우선인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공약하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가 당선되면 이런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표 찍어가지고 대통령도 국회에 당선되죠.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서 공약을 해라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당선되고 봐야 되니까 그게 되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서 참모들을 지휘했던 김무성 의원. 김 의원은 대선 공약 파기 문제를 참모의 잘못으로 돌리며 박 대통령을 두둔하려 했지만 최고 참모였던 자신의 무능함을 자인한 꼴이 됐습니다. 선거 공약은 거짓말이다. 박근혜는 그냥 낭독만 했을 뿐이라던 김무성. 지난 대선 때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서 무슨 말을 하셨더라. 제 경험으로 보면은 선거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비책이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국민을 향한 진정성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뚜벅뚜벅 민생 행보를 계속하고 박근혜 표 새정치 실천을 통해서 책임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일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의 금융 불안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008년도에 미국처럼 중국에서도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중국의 금융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 1월에는 중국의 신규 은행 대출 규모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중에 이제 유동성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의 인민은행이 일시적으로 단기 유동성을 시장에 이제 공급하면서부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지난해 6월부터 이 중국 자금 시장에는 유동성 경색이 계속 반복되면서 금융 당국의 이제 개입이 계속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시중은행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 대책은 이제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동성 준비율을 올 연말까지 이제 60%, 2018년도 말까지는 100%를 달성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동성 준비율이란 게 뭐냐 하면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가 발생을 해서 자금 인출 등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30일 동안은 이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국채 등 현금성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동성 위기가 와도 그만큼 오래 견딜 수 있게 되겠죠. 네. 어쨌든 중국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시중은행들이 어떤 단기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제 6월, 10월, 12월에도 유동성 경색 현상이 계속 발생을 했었고, 또 작년에는 이제 그림자 금융 문제로 한동안 시끄러웠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이제 은행 간 단기금리인 15금리가 13.4%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당시 인민은행은 곧바로 이제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지는 않았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인민은행이 판단하기에 시중은행들이 이미 너무 과도하게 대출을 하고 있고 이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과도하게 그 대출이 일어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제 지방 정부의 과다 채무라든지 부동산 또 민간 부분의 어떤 가파른 채무 급증하고도 연관이 깊고 만약에 이렇게 좀 과도하게 이루어진 대출들이 부실화가 될 경우에는 정말로 자칫하다간 중국발 금융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인민은행도 그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그 유동성을 공급을 하긴 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인민은행의 어떤 시장 개입이 유동성 공급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올 1월에도 인민은행이 이제 RP 발행을 통해서 5,250억 위안을 시중에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요, 이 금융권들이 하는 행태가요, 참 이기적이고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뭐 시중 은행들은 일단 그 돈을 대출을 해줘야 돈을 그게 사업 그 유일한 수단이니까 그쪽에서도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일단 좀 그 도덕적인 문제가 좀 불거져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죠. 자구책을 굉장히 강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 부분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행해졌느냐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인민은행에서 이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게 되면서 올 초에 그 시중은행들인 신규 대출이 굉장히 늘었고 이 늘어난 수치가 작년 12월에 비해서는 3배, 그 2010년 1월 이후에 4년 만에 이제 최대치를 기록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기업 대출이고 중장기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주로 기업들이 돈을 대출을 해갖고 중장기 대출을 해갔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투자로 많이 이게 그 사용이 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일단 전문적으로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의 이제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게 투자로 확대가 되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이제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투자가 이제 잘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일부에서는 또 내놓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산업지수, 지표, 주요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경제는 계속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의 이제 제조업 관리 지수라고 할 수 있는 PMI 지수도 계속 이제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공업 생산 증가율도 계속 10% 전후로 둔화가 되고 있고 또 산업용 전력 소비량 같은 경우도 10%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시중에 일단 돈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실물 경제 회복이 계속 더뎌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자산 경제와 실물 경제 사이의 괴리가 계속 커져 나가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예전에 이제 2008년도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금융위기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연초에는 이렇게 대출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조금씩 경제 지표들이라든가 실물 경제가 안 좋은 것처럼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보여지자 일부 시중은행들은 이제 부실화 우려를 하면서 대출을 조금씩 더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네. 특히 이제 올 초에 대부분 이 대형 국유 은행들은 올해 부동산 관련한 대출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시중은행들이 유동성에 계속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이제 경제 지표도 계속 둔화되면서 이 부동산 관련한 대출을 계속 해야 되는가 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일부 은행은 아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은 하지 않겠다라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 그 중국의 금융시장이 좀 불안하고 실제 그 어떤 그 실물 경기 시장이 계속 둔화가 되면서 중국 정부도 이전에 작년까지 해왔던 통화정책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계속 통화정책을 바꿔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올해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기조를 조금 어느 때보다도 더 신중하게 가져가겠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계속 한 5년 이상 확장적 통화정책을 해왔고 중국도 비슷한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올해는 이거를 조금 신중하게 보수적인 입장을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발표한 이 인민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이제 시중 유동성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정책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뭐 미국이나 그 유럽, 일본이 했던 것처럼 돈을 확 풀거나 아니면 작년에 좀 시중에 그 유동성이 경색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덜 풀어서 일부러 압박을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좀 극단적인 정책이 아니라 올해는 조금 이렇게 좀 중도적인 어느 정도 상황이 너무 나빠지지 않는 정도로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동성 준비율 같은 그런 어떤 안정장치 같은 것들을 마련해 놓겠다라는 의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중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게 또 여의치가 않아요. 중국에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방침으로는 올해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 인민은행에서는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실제적으로 지금 지방 정부의 채무가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있고 문제는 지금 이 지방 정부의 채무가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조차도 각 조사 기관마다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괴리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 그림자 금융 문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게 그 은행이나 어떻게든 좀 겉으로 수치가 드러나는 이런 그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이외에 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눈에 수치화가 되지 않는 수단들을 통해서 이 지방 정부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회사 같은 것들이 부채를 늘려가다 보니까 이런 그림자 금융 문제도 굉장히 지금 이 위험 수위가 정말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도 이 기관에 따라서 수치가 좀 틀리게 나오고 있고 네. 또 FRB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출구 전략을 진행해 나가게 됨에 따라서 이게 또 세계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에 좀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만약에 정말 더 예상보다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뭐 일본이나 미국처럼 금융 완화 대책,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더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신도시화 사업이란 거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국가 정책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네네. 신도시화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또 시중 인민은행에서 돈을 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이제 중국 정부의 경제 상황을 보면 한편으로는 돈을 풀면 너무 좀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돈을 풀지 않으면 또 그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중국 금융시장이라든지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 좀 불안정한 상황이고 중국 이제 경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다른 이제 세계 시장의 그 경제 성장률도 이 중국 경제의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좀 눌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서 올 한 해는 조금 여러 가지로 변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중국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예. 늘 우리가 왜 우리 통계 수치 얘기할 때도 예, 정부가 발표하는 걸 믿지 못하는 그 순간 사실은 어떤 정책이 나와도 비틀어지고 왜곡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중국은 우리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심합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요. 지방 정부가 통제가 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혹시라도 그 중국 쪽과 관여가 많이 돼 있으신 분들은요, 그런 통계 수치를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비교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이럴 때 또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들이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와 함께 경제 뉴스 들어봤습니다. 자, 마포스퀘어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 3시 반부터 지금 막 뛰어들어오신 우리 김은교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